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매 초마다 수천 개비의 담배가 피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50억 개비예요.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숫자가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담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호품 중 하나예요. 수천 년 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처음 피우기 시작했고, 유럽으로 건너가 왕실 귀족들의 사교 문화가 됐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 군인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나왔고, 액상이 나왔고, 관련형 전자담배가 나왔어요. 필립 모리스 같은 세계 최대 담배 회사가 스스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담배를 팔지 않는 회사가 될 것이다. 수백 년 동안 담배만 만들던 회사가 담배를 버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오늘은 담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산업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왜 흔들리고 있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담배의 탄생과 확산. 담배의 역사는 최소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은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의 사람들이 담배 잎을 말아서 피우거나 의식에서 태웠거든요. 이들에게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신과 소통하는 도구였어요. 제사장이 연기를 피워 올리며 신에게 기도를 전했죠. 그게 유럽으로 건너간 건 1492년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말린 잎을 피우는 걸 봤거든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선원들이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돌아가면서 담배도 함께 건너갔습니다. 유럽에서 담배는 처음에 약으로 소개됐어요. 두통, 피로, 위장병에 효과가 있다는 시기였죠. 지금 보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당시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프랑스 외교관 장 니코가 포르투갈에서 담배를 가져다 카트린 드 메디치 왕비의 두통 치료에 썼다는 기록도 있어요. 니코틴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장 니코의 이름에서 나왔거든요.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담배는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코담배가 유행했고, 파이프 담배가 사교 문화의 일부가 됐어요. 영국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클럽이 생겼고, 네덜란드에서는 담배 모욕으로 큰돈을 번 상인들이 나왔습니다. 담배가 단순한 문화상품을 넘어 경제를 움직이는 자원이 됐습니다. 특히 영국의 북미 식민지에서 담배 농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버지니아 식민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1600년대 초반 버지니아 식민지는 거의 담배 하나로 먹고 살았어요. 담배가 화폐처럼 쓰이기도 했죠. 세금을 담배로 내고 교회 헌금도 담배로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두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담배 농장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 노동력을 채운 게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노예들이었거든요. 담배 산업의 성장과 노예 무역의 확대는 사실상 같은 선 위에 있었습니다. 담배 한 개비에 이런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관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종이로 말린 담배가 등장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파이프나 시가가 주류였는데 관련은 훨씬 간편했어요. 언제 어디서든 꺼내 피울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 1880년대에 자동 관련 제조기가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제임스 뷰캐넌 듀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사업가였어요. 아버지 워싱턴 듀크가 남북전쟁 이후 작은 담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임스가 사업에 뛰어들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앞선 기술이었던 자동 관련 제조기를 누구보다 빨리 도입했어요. 기계 한 대가 숙련된 노동자 48명이 하루에 만드는 양을 혼자 뽑아냈거든요. 듀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인 광고를 펼쳤어요. 담배 가방에 유명인 사진카드를 넣어서 수집 욕구를 자극했고 미국 전역에 대리 전망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낮추고 물량을 늘리면서 경쟁사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어요. 결국 1890년에 미국 최대 담배 회사들을 하나로 합쳐 아메리칸 토바코 컴퍼니를 세웠습니다. 당시 미국 담배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 독점 기업이었어요. 듀크는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딴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지금의 듀크 대학교가 바로 그 학교예요. 담배로 쌓은 부가 미국 최고 명문대 중 하나를 만든 셈이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는 또 다른 담배 제국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1847년 런던 본드 스트리트의 작은 담배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은 필립 모리스였어요. 처음에는 직접 담배를 손으로 말아서 팔았습니다. 근데 담배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귀족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고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 에드워드 왕세자가 즐겨 찾는 담배 가게로 알려지면서 명성이 높아졌거든요. 필립 모리스는 1873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을 딴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몸집을 키웠어요. 그리고 1950년대 이 회사가 세계 담배 역사를 바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말보로 이야기입니다. 말보로는 원래 1924년에 출시된 담배인데 처음 타깃이 여성이었어요. 긴 필터가 달린 고급스러운 여성용 담배로 포지셔닝 했거든요. 근데 판매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한동안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1954년에 극적인 변신이 찾아옵니다. 광고 천재 레오 버넷이 말보로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여성용 담배를 거칠고 남성적인 이미지로 바꾼 거거든요. 그 아이콘이 바로 말보로맨이었습니다. 광활한 서부 초원을 배경으로 카우보이가 말을 타며 담배를 피우는 이미지였어요. 자유, 독립, 남성미를 한 장면에 담은 거였죠.
이 캠페인이 터지면서 말보로 판매량이 몇 달 만에 수백 배 뛰었습니다. 이후 말보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브랜드가 됐어요. 두 번의 세계대전도 담배 산업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담배는 군인들의 필수품이 됐거든요. 미국 정부는 군인들의 배급품에 담배를 포함시켰고 담배 회사들은 군인들에게 무료로 담배를 나눠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수백만 명의 군인들은 이미 담배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담배는 일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에는 이미 에도 시대부터 담배 문화가 있었어요. 17세기 초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담배가 들어왔고 이후 일본식 파이프인 키세루로 피우는 문화가 정착했거든요.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서양 관련이 본격적으로 유입됐고 1898년에 일본 전매국이 설립되면서 담배가 국가사업이 됐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어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통해 담배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양반부터 평민까지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담배 전매를 시작했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운영했어요. 지금의 KTNG가 바로 이 전매 사업에서 출발한 회사거든요. 1950년대 담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스크린에서 담배를 피웠고 광고에는 의사들이 등장해 특정 브랜드를 추천했어요. 담배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황금기의 한복판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필터의 등장과 담배 산업의 몰락. 1950년 미국의 두 연구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폐암 환자들을 분석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흡연자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이 불안을 잠재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필터였습니다. 필터 담배는 사실 1920년대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는 별 관심을 받지 못했거든요. 담배 맛이 약해진다는 이유로 남성 흡연자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다 건강 논란이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담배 회사들이 필터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필터에 쓰인 소재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였습니다. 면화나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합성 섬유예요. 이 소재로 만든 필터를 담배 끝에 붙이면 타르와 독성 물질을 걸러준다고 홍보했거든요. 당시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필터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담배 업계에 공급했어요. 코닥이 사진 필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담배 필터 소재 공급으로도 큰 돈을 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1952년에 켄트라는 담배 브랜드가 마이크로나이트 필터를 탑재한 담배를 출시했어요. 당시 광고에서 타르와 니코틴을 99% 제거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했거든요. 소비자들이 열광했습니다. 건강에 걱정되는 흡연자들이 앞다퉈 켄트 담배로 갈아탔어요. 그런데 마이크로나이트 필터의 정체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 소재가 성면이었거든요. 건강을 위한다면서 폐암보다 더 치명적인 성면 섬유를 필터에 넣어 팔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성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중에 드러났어요. 켄트 마이크로나이트 필터 담배를 피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후 성면으로 인한 폐 질환을 앓게 됐거든요. 담배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기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일반 필터 담배도 실제로 건강에 별 도움이 안 됐거든요. 타르와 니코틴 수치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건강 위험을 의미 있게 줄여주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필터 때문에 담배를 더 깊게 빨아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폐 깊숙이 연기가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주요 담배 회사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자체 연구를 통해 담배와 암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연구 결과가 불확실하다,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필터 담배는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 셈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1964년 1월 11일이에요.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며 심장병과도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미국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일면에 이 소식을 실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어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로비를 벌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연구 결과를 내놓는 학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의회에서 규제 법안이 나올 때마다 조직적으로 막아냈어요. 전직 관료들을 영입하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선거 자금을 댔습니다. 상당히 정교한 로비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미국에서 TV와 라디오 담배 광고가 금지됐어요. 담배 포장의 경고 문구가 의무화됐고 공공장소 흡연 제한이 하나씩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1990년대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담배 회사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내부 문서들이 공개됐고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강화하고 건강 위험성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각주 정부들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어요. 1998년 담배 회사들은 결국 미국 46개 주에 2,060억 달러를 배상하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 합의였어요. 이 사건은 담배 산업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거든요. 담배는 그때부터 알면서도 속인 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담배 산업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어요. 새로운 시장의 등장과 전통 담배의 위기. 전자담배가 처음 등장한 건 2003년입니다. 중국의 약사 할리라는 인물이 개발했어요. 니코틴 용액을 가열해서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양도 어색했고 맛도 기존 담배랑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었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어요. 배터리가 작아지고 증기 발생 장치가 정교해지면서 훨씬 편리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없거나 적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자담배가 공략한 시장이었습니다. 기존 흡연자들만 타깃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 없는 젊은 층들이 전자담배로 처음 니코틴을 접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달콤한 과일향이나 민트향 같은 다양한 맛이 10대, 20대를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에서 10대 전자담배 사용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자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어요. 즐이라는 브랜드는 한때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즐은 실리콘밸리 출신 스타트업이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생 2명이 창업했는데 기존 전자담배보다 훨씬 세련된 디자인과 강한 니코틴 용량으로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기업 가치가 380억 달러까지 치솟았어요. 담배업계의 애플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0대 흡연 문제로 규제 당국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지금은 기업 가치가 당시의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련형 전자담배가 등장합니다. 일반 담배처럼 실제 담배잎을 사용하되 태우지 않고 가열해서 피우는 방식이에요. 아이코스가 대표적입니다. 필립 모리스가 만든 제품이거든요. 연기가 아닌 증기가 나오고 냄새가 훨씬 적고 실내에서 피울 수 있다는 점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빠르게 퍼졌어요. 필립 모리스는 아이코스를 출시하면서 아주 이례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통 담배를 대체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담배를 팔지 않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런던 작은 담배 가게에서 시작한 회사가 170여 년 만에 담배를 부정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 흐름에서 한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KT&G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일제강점기 전매 사업에서 출발해 해방 이후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이 됐거든요. 오랫동안 한국 담배 시장을 독점했어요. 근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담배 시장을 개방하게 됩니다. 필립 모리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같은 글로벌 담배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 거예요. 당시 KT&G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쟁 없이 시장을 독점하다가 세계 최강 담배 회사들을 상대해야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KT&G는 시장 개방 이후에도 한국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익숙한 국산 담배 맛을 선호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2002년에 KT&G가 민영화됩니다. 국영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거예요. 민영화 이후 KT&G는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중앙아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했고 지금은 세계 7위권 담배 회사로 성장했어요. 일제강점기 전매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도 KT&G는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릴이라는 브랜드로 아이코스에 맞서기 시작했거든요. 아이코스가 한국 시장을 선점했지만 KT&G의 릴이 빠르게 추격했어요. 지금 한국의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아이코스와 릴이 양분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요. 담배 포장에서 브랜드 로고를 없애고 경고 사진만 남기는 민무늬 포장 정책이 호주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흡연구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 판매 자체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2009년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는 평생 담배를 팔지 않겠다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거든요. 이 법은 이후 정치적 이유로 폐지됐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인식 변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전 세대가 담배를 멋있고 자유로운 이미지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SNS에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트렌드가 됐어요.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가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 거거든요. 전통 담배가 오랫동안 쌓아온 문화적 이미지가 빠르게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배 산업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 약 11억 명의 흡연자가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흡연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담배 회사들의 매출도 여전히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통 담배에서 신제품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담배가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의식에서 시작해 제국주의 무역의 핵심 자원이 됐고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억 명의 일상이 됐던 담배가 이제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흥미로운 건 담배 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 담배가 줄어든 자리를 전자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가 채우고 있고 같은 회사가 같은 소비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니코틴을 팔고 있거든요. 이게 산업의 진화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담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